배움 강추린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교재 225페이지 1930년대 이후의 통치, 그죠? 부제가 뭐죠? 왜 내가 일본 사람인데? 내가 왜 일본 사람이야? 그 다음에 228쪽의 해외 이주, 동포의 생활, 부제는 오죽했으면 고향을 떠나.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힘차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 말살 통치는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일본 애들이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일본 애들이 그 전쟁, 거기 교재에 나와 있듯이 어떤 전쟁이 있었느냐,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만주에 괴뢰국을 설치한 이후에 중일전쟁을 합니다. 1937년도에. 자, 이때 중일전쟁을 하게 되면서 일본 애들이 난징을 함락을 하죠. 그래서 난징, 중국 사람들 무려 30만 명을 학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난징에 가게 되면은 30만이라는 숫자가 그 역에 이렇게 딱 일본 애들의 만행을 잊지 말자라는 그 중국인들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중일 전쟁이 일어났어요. 자, 이러면서 일본 애들이 그 30만 명을 학살을 하게 되면서 그 세계적인 지탄을 받습니다. 언론의 지탄을 받아요. 그러면서 일본 애들이 요때의 지탄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군대 내에 위안부를 설치하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태평양 전쟁에 일본 애들이 어떻게 한다? 참여를 한다라는 거죠. 진주만을 습격을 하면서 1941년도에. 자, 이런 큰 전쟁을 일으키면서 민족 말살 정책을 일본 애들이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쭉 보게 되면은 황국신민화 정책을 한다라는 거죠. 황국신민화. 황국이 뭐예요? 황국이 일본이죠. 일본에 신하던 백성, 그것을 정책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황국신민 서사 암송하고 그 다음에 신사참배하고 일본 애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그 위패를 보관한 그것을 이제 신사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참배를 시키고 그 다음에 궁성 요배, 그 다음에 이제 성씨 개명을 하죠. 일본식으로. 이런 것들을 강요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1938년도에는 이른바 3차 조선 교육령. 3차 조선 교육령. 몇 년도에? 38년도에요. 이 38년도를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돼요. 37년도에 중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얘네들이 본격적으로 전쟁을 해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38년도에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요. 제가 좀 이따 또 38년도 나오니까. 38년도 조선 교육령. 교육령 하면서 한국어 사용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소학교. 우리 소학교 명칭을 황국 신민의 학교다라는 그런 의미로 뭘로 바꾸는 거예요? 국민학교로 바꾸는 거예요. 이 국민학교다라는 그 명칭이 사라진 지 얼마 안 됐죠? 예,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로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수신, 도덕교과가 강화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시기 때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못하게 하고 한글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폐간하죠. 그러면서 잡지까지 폐간한다. 순차적으로 잡지 폐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잡지 폐간한다. 이게 40년도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사상범 예방 구금령. 이게 뭐냐? 사상범 예방 구금령. 이게 도대체 뭐냐? 41년도예요. 이게 뭐냐면 독립운동 할 것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사상범이라 불렀어요. 사상범. 이 사상범 예방 구금령. 어떤 증거라든가 활동도 없었는데 쟤는 독립운동 할 것 같아. 독립운동 했던 전적이 있어. 그래서 이 애들을 그냥 잡아가는 거예요. 그냥 잡아가는 거. 이게 41년도에 있었다라는 얘기죠. 태평양 전쟁 요 시즌에, 그죠? 전쟁을 본격적으로 할 때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황국시민서사 아동령입니다. 우리들은 대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폐하에게 충의를 다합니다. 우리들은 인구を단련하여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아동령입니다. 어른용도 있겠죠. 요때 나왔던 것을 그대로 나중에 군사정권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른바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학교 다녔던, 그러니까 한 80년대까지 그 학교를 다녔던, 초중고를 다녔던 그런 학생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맨 앞에 교과서 앞에 국민교육원장 해가지고 우리는 국가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면서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때 나온 걸 고대 군사정권이 모방을 했던 것이죠. 자, 30년대에는 그러면 어떻게 수탈을 했느냐라는 그런 내용을 볼게요. 수탈했던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병참기지화라고 얘기했어요. 병참기지화. 그러니까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우리나라를 뭘로 만든다? 기지로 만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남면 북양 정책이에요. 남면 북양 정책을 썼는데 이게 뭐냐면 남쪽에서는 면 뭔지 알죠? 그 다음에 북쪽에서는 양을 기른다는 얘기예요. 그 양털을 깎아가지고 면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이렇게 면화를 재배하고 북부에서는 양을 사육한다. 공업 원료로. 그리고 남쪽에서는 식량을 수탈해가고 북쪽에다가 뭐를 많이 들었어요? 북쪽에다가 뭐를 많이 했을까요? 이때 중공업을 많이 이 당시에 얘네들이 공장을 많이 세웠어요. 북쪽에는 뭐가 많기 때문에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공장들을 북쪽에다 많이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광복되고 나서 그래서 골치 아팠어요. 왜? 수력 발전이라든가 이런 북쪽에 집중되어 있는 이런 중공업 공장들이 이 광복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면서 북쪽 애들이 우리나라한테 전기도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동안 우리가 골치가 아팠던 그런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남면 북양 정책 그런 내용들인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 한 장 후에 더 넘기면 병참기지화, 이제 뭐라는 거 다 아시죠? 병참기지화. 자, 이 병참기지화 정책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른바 공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공출이라는 거 교재에다가 적어주셔야 돼요. 공출은 뭐냐면 병참기지화 정책에서 큰 거로는 남쪽에서는 이 식량을 많이 뜯어가고 북쪽에서는 자원이라든가 이런 군수품을 만들어서 많이 가져가는데 일반 가정에서 당시의 그릇이라든가 숟가락, 젓가락 등이 금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금속으로 되어 있는 걸 뜯어갔어요. 이른바 공출이라고 해가지고 뜯어갔어요. 이것도 병참기지화 정책의 일환이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농촌진흥정책이 있습니다. 진흥정책. 1932년도부터 했던 농촌진흥정책이 있는데 이 농촌진흥정책이 바로 뭐냐? 말 들어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농촌진흥청이라는 관청도 있어요. 농촌을 진흥시키겠다, 발전시키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배경 보시면 1929년도에 세계 경제 대공황이 일어납니다. 미국에서 시작을 해서 전 세계로 번져나가요. 자, 여러분들이 이 대공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잠깐 해주신다면, 제가 세계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떠오르는 강대국으로 미국이 성장을 하게 됐죠. 그래서 굉장히 경제가 잘 돌아갑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많이 만들어요. 자유방임주의 경제로 국가가 별로 경제에 개입을 안 해요. 공장에서 물건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나중에는 수요의 한계점이 오죠. 수요의 한계점이 딱 오다 보니까 공장에서 물건이 이제 남아돌기 시작을 합니다. 물건이 남아돌기 시작하다 보니까 공장이 어떻게 되죠? 도산하게 되죠. 그러면 공장에 어떤 자본을 대준 은행들도 문을 닫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경제 대공황이 미국에서 시작하는데 미국과 거래를 했던 주변 국가들까지 그 경제 대공황이 번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일본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른바 뉴딜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경제공황을 국가가 경제에 개입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탈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영국과 프랑스는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죠, 이 당시에. 그래서 식민지와 본토와 본국과 연결을 하는 이른바 블록 경제를 형성하게 되면서 경제공황을 탈출하게 되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식민지라고 해봐야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대공황을 탈출하기 위해서 이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
만주를 쳐들어가고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했던 것이 바로 그 원인이 되는 겁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었기 때문에 식민지 다 잃어버리죠. 그래서 경제 대공황을 독일 같은 경우는 탈출하기 위해서 뭐를 했던 겁니까? 나치즘으로 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군사력을 기르게 되고 그 다음에 팽창 정책을 하게 됐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경제 대공황이다. 이 경제 대공황이 일본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이 경제 대공황을 타개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뭐가 있냐면 1910년대에 토지조사 사업을 했었죠. 그 다음에 1920년대에 산미증식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그런 농민들이 너무너무 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더욱이 경작권도 인정해주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소작농들의 생활이 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1923년도에 암태도, 전라도 암태도라는 곳에서 소작쟁이가 엄청나게 크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크게 일어나게 돼요. 이 소작쟁이가 크게 일어나는데 결국에는 참 대단한 것이 이 소작농들이 이겼어요. 그래서 소작농들이 이기면서 당시의 지주가 이 소작농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전국 각지로 번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이른바 농촌진흥정책이다 라고 해놓고선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냐, 바로 농촌을 감시하기 위한 정책으로 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농촌진흥정책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농촌 통제와 소작쟁이 억제가 바로 목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선 농지령을 1934년도에 만들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국가총동원령이에요. 국가총동원령이에요. 동원령. 몇 년도에? 역시 38년도. 그래서 제가 38년도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국가총동원령. 37년도에 뭐가 있었죠? 중일전쟁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총동원령. 다 동원시키겠다. 다 동원시키겠다. 그래서 이때부터 인적자원 수탈로 여러분들 지원병제, 그 다음에 학도지원병제, 그 다음에 징병제. 요거 순서별로 알아주셔야 돼요. 순서별로. 지원병, 학도지원병, 그 다음에 징병제. 순서별로. 학도, 지원병이니까 그냥 지원하는 것이죠. 지원하는 것이죠. 안 가고 싶은 사람은 안 가도 되는 거죠. 징병제는 뭐예요? 안 가고 싶어도 끌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심한 단계로 가는 거죠. 학도지원병, 그 다음에 징병제, 그 다음에 강제 노동, 국민징용. 이 징용과 관련된 것이 이제 뭐 군함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바로 30년대에 일본 애들이 수탈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다라는 겁니다. 국가총동원령법을 보겠습니다. 제1조 국가총동원령이랑 전시, 또 전시에 준한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국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전력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하도록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운영하는 것이다. 제4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총동원상 필요할 때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 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총동원상 필요할 때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자의 생산, 수리, 배급, 양도, 기타의 처분, 사용, 소비, 소지 등 이런 것들 이동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딱 됐습니다. 몇 년도에? 1938년도에 이런 악법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수탈을 해 나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228쪽에 해외 이주 동포의 생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해외 이주로 너도 나도 떠나게 되는데 우선 그 첫 번째로 만주로 많이 가게 되죠. 만주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제가 약간의 지도를 그려줄 테니까 그 지도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느낌을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냥 대충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고, 그래야지만 어느 동네에서 어느 뭐 정부가 나오고 어느 독립군이 뭐 이렇게 되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금방 쑥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라는 얘기죠. 큰데 충성충 대충 그리는 우리나라 지도.
대충 그려도 너무 잘 그려. 그죠? 여기 이제 우리나라 백두산이 딱 있고, 자, 그러면 이렇게 러시아 국경을 맞이했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연해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연해주. 연해주. 그 다음에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만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만주. 그 다음에 만주와 연해주 사이를 여기 사이에 있다 해서 요 동네를 간도라고 합니다. 간도라고 하는데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어떻게 부르는가, 그거는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우리가 또 다음 강좌에서 공부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위치 파악을 해주세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1910년대, 20년대 들어오게 되면서 바로 이 동네로 이주를 많이 하죠. 못 사니까. 자, 실현 보겠습니다. 만주로 이주를 했는데 실현. 우선 간도 참변이 있다. 간도 참변. 간도 이쪽이죠. 간도 참변이 있는데 간도 참변은 요 동네에서 이 참변이 1920년도에 왜 일어나느냐라는 거죠. 왜 일어나느냐. 누가 일으켰느냐? 일본 애들이 일으켰죠. 제가 앞선 강의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일본 애들이 못 살게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탄압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애국 지사들은 이쪽을 기반으로 해서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하는데 노력을 했다라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910년대에 독립운동 기지를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됐습니다. 20년도에 딱 들어가게 되면서 이쪽에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이 이쪽에서 일어났던 것이에요. 일본 애들이 뭐 앞으로 더 자세하게 배우겠습니다만 완전히 개박살이 나버린 거죠. 일본 애들이 화딱지가 확 나서 독립군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마을들을 무자비하게 학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1920년도에. 이것이 바로 간도 참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간도 참변. 자, 그 다음에 만주에서는 만보산 사건이래요. 만보산 사건. 만보산 사건이 바로 뭐냐면 이 동네에 그 중국 사람들 농민이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 농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농사 지을 때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합니다. 이 물을 대는 걸 가지고 중국 농민과 우리나라 농민들이 약간의 그 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다툼에 불을 질러버리는 게 누구냐면 일본 애들이에요. 일본 애들이 딱 가가지고 누구 편을 들냐면 완전히 일방적으로 우리 편을 들어버렸어요. 와, 그러면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편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중국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 싫은 거죠. 우리 농민이 너무 싫은 거죠. 일본 애들 때문에. 이렇게 부채질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도록 했던 것이 바로 만보산 사건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한편 연해주로 이주했던 동포들을 보겠습니다. 연해주로. 자, 연해주로 이주했을 당시에 러시아가 그래도 불모지의 땅에 개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짓는다라는 것을 러시아가 알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진출을 하는, 이주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개간권을 주었던 것이죠. 네, 토지 분배하면서. 그러면서 이쪽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단체가, 이거 순서별로 알아두셔야 돼요. 권업회라는 것이 있어요. 권업회 뜻이 뭘까요, 여러분들? 업회, 권업회. 일을 권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권업회가 발전을 해서 대한광복군 정부예요. 정부예요.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 이상설 선생님이 만들었어요. 자, 이상설 선생님이 여러분들 딱 아실 겁니다. 바로 뭐죠? 헤이그 특사죠. 이준, 이위종, 이상설. 이 선생님이 대한광복군 정부를 만드는데 이 정부가 뭐냐면 그냥 정부라고 보시면 돼요. 정부예요. 정부. 1914년도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한국민의회를 결성하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대한국민의회. 이거 조직을 1919년도에 했어요. 19년도에. 자,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순서별로 알아두셔야 돼요. 권업회, 대한광복군 정부, 그 다음에 의회까지 만들었다. 대한광복군 정부는 이와 같은 애국지사들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고, 대한국민의회는 뭐 하는 겁니까? 여기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로 중심이 된 의회다라는 거죠. 점점 범위가 확대됐다라는 것을 용어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이 대한국민의회, 그 다음에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여기에 있는 한성정부, 또 상하이에 있는 상하이 임시정부, 이 세 개의 정부들이 통합해서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로 결성이 돼서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이 있었다. 자, 실현했습니다. 실현. 연해주에 사는 동포들 실현. 바로 자유시 참변인데, 이 자유시 참변은 또 뭐냐? 자유시 참변 저쪽이에요, 저쪽에. 저쪽에 자유시 참변이 있는데, 간도 참변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간도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학살을 많이 당했죠. 그러니까 독립군들이 숨어 있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점점 일본 애들이 쫓겨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요. 그래서 러시아의 자유시 부분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일본 애들이 러시아하고 어떻게 합니까? 비밀리에 독립군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시에 들어간 독립군들이 러시아 군에 의해서 무장 해제를 당해요. 그런 수모를 겪습니다. 이로 인해서 간도 참변, 자유시 참변, 이 두 사건으로 인해서 청산리 대첩 봉오동 전투를 했던 요 당시의 독립군들의 기반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없어져 버려요. 독립군에 대해서 공부할 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때 가면은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쑥 들어갈 겁니다. 아마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쑥 들어가리라 믿습니다. 자유시 참변. 그리고 나서 1937년도에는 중앙아시아로 강제를 이주하더라. 중앙아시아로 이주를 하는데 37년도에 누가? 스탈린이, 소련의 지도자였죠. 스탈린이 이주를 시키는데, 중앙아시아로 이주되는 그런 나라들, 지금 현재 무슨 나라? 탄자 들어가는 나라들입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탄자 들어가는 나라인데, 이쪽으로 강제 이주시켜요. 여기 사는 사람들을. 왜 강제로 이주시키냐면 스탈린이 37년도에 있죠. 근데 일본 애들이 만주를 쳐들어가죠. 이쪽을 쳐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소련하고 관계도 굉장히 안 좋아요. 안 좋아졌어요. 가뜩이나 소련은 일본 별로 안 좋아했죠. 왜? 러일 전쟁 당시에 그 앙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일본 애들이 이렇게 진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련 애들이 긴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탈린이 여기에 사는 사람들, 여기에 사는 조선 사람들 딱 놓고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일본 사람하고 거의 외형상으로, 외모상으로 잘 구분이 안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본 스파이들이 여기 잠입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에서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중앙아시아로 이주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없어져 버리는 거네요. 중앙아시아는 더 척박한 땅이에요.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그냥 가서 죽으란 얘기예요. 그냥 가서 죽어라. 근데 거기에 가서도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개간을 하고,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기반을 잘 닦고 살고 있죠. 여기에 사는, 중앙아시아에 사는 그런 우리나라 동포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까레이스키라고 불러요. 까레이스키. 스키라는 말이 이제 러시아에서 많이 쓰는 거고, 까레이가 뭐냐면 고려인들입니다. 자, 그것과 관련된 우리가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살고 있는 연해주, 이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쪽으로 이 탄자 들어가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탄자 들어가는 나라 이쪽으로 보내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1937년 당시 연해주 지역의 한인들은 20여만 명에 이르렀다. 그 중에서 귀화한 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한국의 전통을 간직한 한인들이었다. 한인들은 스탈린은 소련과 일본 간의 전쟁이 발생하면은 한국인이 일본을 지원할 것이라는 명분을 내서 왜 명분이에요. 한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본으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주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들이 유학생들이었고, 그 다음에 그 1930년대 이후에는 일본 애들이 그 징용으로 많이 끌고 갔었죠.
네, 그래서 실험 보게 되면은 1923년도에 일본에서 관동 지방에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일본 애들은 간토라고 그러는데 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흉흉해요. 흉흉해. 그래서 이 흉흉한 민심을 잡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어떻게 했느냐? 이 지진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조선인들이 여기저기 상점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고 약탈을 하고 있다. 이런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합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이때의 조선인들이 굉장히 많이 희생이 당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미주로 미국과 뭐 멕시코 같은 그런 쪽으로도 이주했던 요 이주 왔던 시기는 20세기 초반에 돈을 벌러 갔어요. 돈을 벌러 뭐 하와이라든가 멕시코라든가 이쪽으로 우리 사람들이 돈을 벌러 갔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대한인 국민회, 그 다음에 재미 한족위원회 등을 조직이 되었다라는 건데, 요거는 미주 이주 동포들의 생활은 요 정도만 그냥 한번 쓱 읽어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지요. 네. 1번. 다음 중 1910년대에 일어난 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1910년대. 조선인에 한해 태양령이 적용됐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치안유지법으로 독립운동이 탄압받았다. 자, 이것은 1920년도죠. 25년도. 공산주의자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랬고, 토지조사 사업으로 소작인의 경작권이 인정되었다. 인정되지 않았다라고 그랬죠. 헌병경찰이 경찰을 지휘하며 일반 경찰 업무까지 관여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리을 정답 3번. 자, 2번. 가 정책이 시행된 시기에 있었던 일제의 식민 통치 모습으로 옳은 것은 더 많은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 추진된 가 정책으로 말미암아. 자, 이것이 뭐죠? 1920년대에 있었던 산미 증식 계획입니다. 소장농들은 수리조합비나 비료 대금을 비롯한 각종 비용 부담이 늘어나자 소장농 가운데 토지를 잃고 소장농이나 화전민으로 전락하는 농민들이 많아졌다. 자, 1920년대의 식민 통치의 모습, 조선어 교육을 폐지하였다. 자, 이것은 1930년대 민족 말살 정책, 그쵸? 징병과 징용, 이것도 30년대 이후 조선어 학계 강제로 해산. 이거 얼마 전에 그 영화로도 나왔죠? 말모이라고. 네. 그 다음에 관습적인 경작권을 부정하는 정책을 공포하였다. 이건 1910년대잖아요. 그쵸? 네, 이것도 아니고 최사령이 폐지되어 일본 자본의 침투가 증가했다. 그렇죠? 이것이 1920년대죠. 정답 5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년대 그 다음에 해외 이주 동포의 생활까지 알아봤고요. 자, 우리의 반격, 이제 우리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네, 빛을 보고 달려가는 우리의 반격. 다음 시간에 1910년대 항일 독립운동에 대해서 힘차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